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자, 이제 수목생리학을 마치고 이 토양학이라는 과목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 토양학은요, 수목생리학과 거의 같아요. 왜냐? 중요하거든요. 이 나무의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저는 수목생리학과 이 토양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목생리학에서 나온 내용이 토양학에서 많이 나오고 토양학에서 나온 내용도 수목생리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토양학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만 열심히 하신다면은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효자 과목을 위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94페이지입니다. 이 토양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토양이란 뭐냐? 여러분 근데 토양이라는 걸 알기 전에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땅입니다.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다가 있는, 물이 있는 해수면을 제외한 모든 지표면을 다 땅이라고 해요. 저희는. 부동산이 있는 것도 땅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 중에서 이 토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토양. 땅 중에서 토양은 뭐냐?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땅 중에서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을 우리는 이 토양이라고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토양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토양이란 모재가 되는 각종 암석이 여러 가지 자연작용에 의하여 쌓인 뒤 표면의 유기물질들이 혼합되면서 여러 가지 토양 생성인자의 영향을 받은 지표면의 얇고 부드러운 층으로서 토양 생성인자인 환경과 평형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체를 말합니다. 이런 자연체를 말하고요. 자, 토양의 기능에 무슨 기능이 있냐? 바로 작물의 생산성의 기능이 있는데 이 토양은 자, 식물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뿌리. 뿌리가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죠? 토양에 박혀 있습니다. 토양과 식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작물 같은 경우도 토양이 괜찮아야지 당연히 작물도 잘 자란다. 자, 두 번째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분해자는 사실 이 토양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합니다. 토양 1m제곱인가요? 토양 1m제곱인지 토양 1cm 제곱인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1cm 제곱인 것 같아요. 토양 1cm 제곱당 1cm 제곱미터당 100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100만 마리. 100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굉장한 수의 이 토양 미생물들이 토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래서 분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과의 공생관계입니다. 네, 식물은 토양을 입단화시켜줍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토양의 입단화란 토양이 이렇게 알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에 생명력을 주는 게 또 식물이고 식물에 또 생명력을 주는 게 이 토양이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를 해주고요. 리을 뿌리의 양분 흡수 촉진 및 생장을 억제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뿌리의 양분 흡수를 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또 생장을 억제시켜준다든지. 자, 미음 풍부한 질소 분자의 고정 등. 네, 여기서 또 질소들을 흡수를 하죠, 식물들이. 자, 이 다음 한번 봐보죠. 땅과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토양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토양의 개념인데 사실 이 모든 부분이 다 토양 맞습니다. 토양은 맞는데 지금 보시면 뭐 진토층, 전토층, 모재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O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O층이라고 하고 유기물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여기가 지표면이니까 여기에 뭐 낙엽이 쌓인다든지 동식물의 사체가 썩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층에 굉장히 유기물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되는 이 유기물들이 많은데 이 유기물들도 토양이에요. 토양이지만 이 토양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낙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토양층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유기물층은 토양층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럼 토양층에서 이 진토층, 진짜 토층이라고 보는 진토층은 어디까지냐? 이 A에서부터요. 이 A에서부터 이 B층까지를 말합니다. A에서부터 이 B층까지. 이 전이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A에서 B층까지. A층은 무기물층이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2층은 용탈층이라고 하는데, 자, 용탈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에 의해서 이 영양분들, 무기 영양분들이 여기서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용탈된다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하방 이동한다. 이게 용탈된다고 해서 용탈층이고요. 자, B층은 그 용탈된 게 집적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집적이 되는데 이 용탈층에서 용탈된 거에 따라서 집적이 되기 때문에 이 B층이 토양에서 가장 특성이 명료한 층입니다. B층을 보고 대부분 이 토양은 어떤 토양이구나 판단을 해요. 이 토양에서는 어떤 게 많아서 용탈돼서 여기 집적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층이 바로 이 B층, 집적층입니다. 자, 두 번째, 전토층이라고 하는데요. 전토층. 진토층은 진짜 토층이라고 하면은 전토층은 이 토층 전체를 말하는데, 자, 이 A층부터 어디까지 말하냐? 이 모재층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재층 C층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럼 그 사이에 A층, 무기물층 있을 거고, 2층 용탈층 있을 거고, B층은 용탈에서 그 하방 이동돼서 막 쌓인 집적층이 될 거고, 그 집적층 밑에는 이 C층, 모재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모든 토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이 밑에 층, 모재층 밑에 있는 이 모암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암층은 D층이라고도 하고, 이제 R층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암층, 즉, 이 엄마뻘 되는 큰 암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잘게 분해가 되면은 바로 모재층이 됩니다. 이 모재층은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암층의 아들 또는 딸. 네. 이 모암층의 아들이나 딸. 자녀다, 자녀.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재층까지만을 우리는 전토층이라고 이제 보고요. 자, 그리고 토양 단위체. 토양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부분을 우리 패돈이라고 합니다. 패돈. 패돈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요 정도까지는 있어야 우리가 토양이라고 봐준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패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1m, 2m 이상인 3차원적 자연체, 육면체를 말하고요. 폴리패돈은 뭐겠습니까? 이 폴리라는 게 여러 개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 패돈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패돈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통명으로 표시된.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상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미국 신토양분리법에서는 이 토양통이라고 불리는 게 이 폴리패돈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고요. 자, 방금 이 토양의 개념에 대해서 뵀습니다. 토양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화성암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화성암이란 뭐냐면은 화산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화산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화성암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우리는 이 6대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감람석, 휘석, 각섬석, 운모, 장석, 석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감람석은 염기성암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중성암이라고 보고 이 앞에 두 개는 뭐예요? 산성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화성암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생성 깊이가 깊냐, 화산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냐, 아니 화산 얕은 곳에서 만들어졌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규산의 함량입니다. 규산. 이 화성암은 규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규산의 함량이 총 100%에서 66%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산성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2%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규산함량 66% 이상 산성암, 규산함량 52% 이하 이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규산함량 66% 이상인 산성암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아는 이 화강암이고요. 그리고 생성 깊이 중간 석영반암, 생성 깊이 얇음, 이 유문암입니다. 그리고 산성암의 기본이 되는 이 주요 광물은요, 각섬석, 운모, 장석, 석영인데 이 네 개를 모두 다 알아주셔도 좋은데 이 각섬석과 운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암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석과 석영을 특히 기억을 해가는 걸로, 산성암으로 기억을 해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죠. 자, 규산함량이 52, 66% 중간에 있다면 중성암이고 이건 좀 쉽습니다. 생성 깊은 거는 섬록암, 그 다음에 똑같죠. 이름 똑같죠. 섬록반암. 마지막으로 얇다에서 안산암이 되고요. 자, 규산함량 52% 이하 염기성암입니다. 염기성암은 이 감람석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염기성암에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다. 반려암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휘로감. 그 다음에 이 염기성암이면서 제주도에 많으면서 생성 깊이 얇은 거 이 현무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지점으로 해서 외워주세요. 이 표 전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 표 전체를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기본서에는, 우리가 다룬 기본서에는 염기성암과 산성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광물학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요. 이 규장질과 고철질입니다. 그래서 이 규장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성암을 말할 때 우리는 규장질이라고 하고 고철질은요. 염기성암을 말할 때입니다. 염기성암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고철질 같은 경우에는 고가 이 고토의 줄임말이에요. 고토. 고토는 뭐냐? 마그네슘을 말할 때 우리 고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그 다음에 철. 철은 우리 뭐 아시죠? 잘? Fe, 철. 그래서 마그네슘과 철의 함량이 많은 것. 그럼 고철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장질. 자, 규장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냐? 바로 이 석영과 그 다음에 장석입니다. 이 장자가 이 장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규산 함량이 많은 석영과 장성이 많다. 장성이 많으면은 이 규장질이라고 하고, 규장질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산성암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암이 아닌 것은 이래야 되는데 뭐 규장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 용어를 일단 알고 가시고요. 심지어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이 점토광물에 대해서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점토광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점토광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점토광물은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즉 그 토양에 그 화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이 점토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점토광물이란 점토를 구성하는 광물이고요. 대부분이 2차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모암에서 바로 비롯된 거 1차 광물이고 이 1차 광물에서 비롯된 거 2차 광물입니다. 더 화학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겠죠. 이 점토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규산 사며치 증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자, 점토광물이란 규산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다양한 비율로 교호하면서 여러 유형의 광물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1번 규산 사면체층이 있고요. 이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있습니다. 규산 사면체층, 알루미늄 팔면체층, 이게 요런 식으로 쌓이면서 이 광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규산판 한 번, 알루미늄 판 한 번, 이렇게 판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판식으로. 판구조입니다. 판구조. 점토광물은 무슨 구조요? 판구조입니다. 이렇게 판처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처럼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좋냐면은 이 배수가 안 좋아요. 배수. 여기 만약에 물 떨어진다고 봅시다.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여기 사이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분자 단위로 해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배수가 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점토의 특징을 가지는 이유가 이런 판식으로 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산판 한 번, 알루미늄 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1대1의 비율로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1대1형 광물이라고 해요. 1대1형 광물. 자, 근데 보시면은 규산판 2개, 알루미늄 판 하나, 규산판 2개, 알루미늄 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2대1형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1대1형, 2대1형 뭔지 아셨죠? 1대1형은 규산판 한 번, 알루미늄 판 한 번. 2대1형은 규산판 한 번, 규산판 2번, 알루미늄 판 한 번, 사이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팽창형과, 이 위에 쪽 한번 보시죠. 팽창형과 비팽창형입니다. 팽창형과 비팽창형. 팽창형이란 뭐냐? 일단, 말 그대로, 이 공극이, 지금 요거를 한 단위라고 볼게요. 요거를 규산판이랑 알루미늄판 요거를 한 단위라고 보게 되냐면 이 단위 사이에 이 공극 있죠. 이 공극이 팽창할 수 있으면은 팽창형, 공극이 팽창하지 못하면은 비팽창형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팽창하면은 팽창형, 이 공극이 팽창하지 못하면 비팽창형으로 돼 있는데 이 팽창형이 더 좋습니다. 물리화학적으로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왜 더 좋냐면은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이로 영양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로 영양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칼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칼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무기 영양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팽창형이고, 그에 비해서 일단 작아요. 일단 작습니다. 이 간격도 작을 뿐더러 움직이질 않아요. 팽창을 하거나 뭐 수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비팽창형이고, 여기는 일단 못 들어갑니다, 애들이. 일단 크기가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 그리고 심지어 얘보다 작은 애들이 왔다고 봅시다. 작은 애들이 왔으면은 이 두 판이 수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수축을. 이런 식으로. 수축을 시켜줘야 얘네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작은 애들은 더 작으니까 나가고 큰 애들은 아예 여기서 못 들어와서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비팽창형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지하게 낮다. 무지하게 낮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7.2 A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옹스트롬이라고 해요. 옹스트롬.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옹스트롬이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이게 심지어 나노미터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그래서 이건 보통 이 원자 단위를 얘기할 때 이 옹스트롬을 쓰거든요. 어쨌든 이게 7점이 지금 옹스트롬인데 여기 팽창형에서 보십시오. 규산판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이거랑 다른 거라고는 규산판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거의 2배예요. 14.0 옹스트롬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무슨 특징들이 있냐면은, 자, 2대1형 광물로 둘 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이 건조할 때랑 이 습윤할 때 또 얘네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건조할 때는 딱딱 수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좁아요. 굉장히. 지금 9.6, 여기가 9.6 옹스트롬이거든요. 자, 여기 몇입니까? 습윤할 때. 21.4 옹스트롬이에요. 2배 이상이 커졌죠. 그러니까 습윤했을 때 더 이 공극이 넓어져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암모늄 있고요. 칼륨 있고요. 물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요런 영양분을 이제 식물이 뭐 뿌리가 이런 식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이온 형태로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사에 이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식물 생장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자, 좀 특이한 녀석이 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이 일라이트 녀석입니다. 제가 아까 1대1형 광물을 말씀드렸고 2대1형 광물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대1형 광물 같은 경우엔 대부분 팽창형 광물이거든요. 그리고 1대1형 광물 같은 경우엔 대부분 비팽창형이에요. 근데 2대1형에서도 비팽창인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일라이트. 일라이트는 좀 특이한 녀석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대1을 가지고 있어요. 2대1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비팽창이면 이 사이가 그냥 딱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정말 이상하게도 이 칼륨이 딱 들어맞아요,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제가 아까 이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여기에 작은 녀석들 오면은 다 나가고 큰 녀석들 오면 못 들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일라이트는 여기에 딱 맞는 녀석이 온 거예요. 그게 뭐다? 이 칼륨입니다. 칼륨. 이 일라이트라는 2대1형 광물은 이 공극 크기가 이 칼륨 이온 원자 크기랑 거의 같아요. 딱 들어맞아서 얘 같은 경우는 칼륨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일라이트. 비팽창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무기 영양소 중 칼륨을 굉장히 많이 함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클로라이트 있습니다. 클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더 있어요. 여기는 아예 사이에 2대1과 그리고 이 마그네슘까지 합쳐서 보통 2대1대1형 광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팔면체가 더 있다. 마그네슘 팔면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1대1형 광물, 2대1형 광물, 2대1대1형 광물 어떤 게 있는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전 정말 암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걸 이해할 때 굉장히 시간을 축소할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일라이트가 2대1형 광물이고 비팽창형 광물인 것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 토양학적인 부분을 다룰 때 일라이트 딱 하면은 아, 얘 2대1형 광물의 비팽창형이었지. 얘 그 칼륨이 공곡 속에 들어가 있었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높은 지식을 더 빨리 아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다. 자, 1대1형 광물 대부분 저희가 배우는 건 다 비팽창형입니다. 1대1형 광물 비팽창형이고 카올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하이드레이트 할로이사이트 요거 세 가지 있고요. 2대1형 광물은 비팽창형, 팽창형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비팽창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이트 있고요. 팽창형 몬모렐로나이트, 사포나이트, 논트론나이트, 버미큘라이트, 베이델라이트. 이 몬모렐로나이트와 이 버미큘라이트는 뭘로 쓰이죠? 우리가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토양 계량제. 토양 계량제로도 많이 쓰이는 게 이 버미큘라이트와 몬모렐로나이트다. 왜 얘네가 토양 계량제로 쓰이는지는 다음 시간 정도 토양의 화학적 성질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형 광물 2대1대1형 아까 이 클로라이트처럼 이 위에 뭐죠? 마그네슘 팔면체 이렇게 껴있는 이런 경우 자, 규칙 혼층형 규칙하게 혼층되어 있는 경우 이 클로라이트고요. 마그네슘 팔면체층이 껴있다. 이 층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브루사이트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마그네슘 팔면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브루사이트층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2대1형 1대1형 광물이 클로라이트, 좀 특이하잖아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요 규산염 광물. 자, 그 다음에는 금속 산화 광물입니다. 말 그대로 산화된 원소들이 포함된 그 광물들. 네, 산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 깁사이트입니다. 깁사이트 아마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산화철, 이 고타이트랑 헤마타이트랑 미모나이트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산화망간, 피룰루사이트, 그리고 무정형 광물 알로펜, 쇠상형 광물 에타풀자이트. 네, 에타풀자이트. 사실 이 녀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분 온대지방에서 이 1차, 2차 광물의 풍화 내성을 비교한 거예요. 풍화에 얼마나 강하냐. 즉, 어떻게 딱딱하게 잘 뭉쳐있느냐.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잘 견뎌내는지, 이 풍화 내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 자, 제가 이 1차 광물은 외우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장으로 외우는 방식인데, 자, 여기 석영이 강한 거거든요. 석영이 강하고, 그 다음 백운모, 그 다음 미사장석, 정장석인데, 이거를 쫙 외우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죠. 네, 정말 너무 힘들죠. 근데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자, 1차 광물 외우는 방법입니다. 1차 광물만. 자, 1차 광물 외우는 방법, 바로, 자, 석백, 슬러시, 그 다음에 미정, 슬러시, 그 다음에 흑조각, 슬러시, 회감. 이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석백, 미정, 흑조각, 회감, 백방석.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백방석은 제가 2차 광물까지 넣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근데 1차 광물까지만 하시려면 회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석백이랑 미정이가 흑조각을 주었는데 이게 막상 보니 이상해 휘회감이 들었다. 휘회감이란 사실 없는 단어죠. 하지만 휘회감이 들었다. 그래서 백방석을 돌아다니며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1차 광물이고 1차 광물 토대로 만들어진 이 2차 광물. 2차 광물은 그냥 외우십시오. 자, 위에부터 침철광, 적철광, 깁사이트 아까 뭐라고 했었죠? 침철광, 적철광은 당연히 철이 산화돼서 만들어진 거고 깁사이트는요? 산화 알루미늄. 그렇죠. 산화 알루미늄 깁사이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대1형, 뭐 1대1형, 2대1 뭐 이렇게 나온 애들. 그렇죠. 점토광물. 점토광물도 2차 광물에 속합니다. 점토광물은요. 그다음 마지막 백운석, 방해석, 석고, 백방석 이 애들이 2차 광물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기본서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대부분 이 토양 미생물들이요. 잠깐만요. 옥살산과 그리고 시트르산, 옥살산,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타르타르 소스가 생각이 나죠. 네. 옥살산,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이런 유기산을 생산을 해냅니다. 미생물들이 요 세 개의 유기산을 생산을 내는데 이 유기산에서는 수소가 공급돼요. 네, 수소가 공급되는데 이 수소가 이 규산형 경물 결정 속에 있는 이 알루미늄을 용이하거나 유기산이 알루미늄 3가이온과 유기복합제를 형성하여 알루미늄부터 이 3가이온을 제거함으로써 광물을 붕괴시킨다. 우리 아까 전에 규소 사면체, 그 다음에 그쵸, 알루미늄 8면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알루미늄 층을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광물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네, 요렇게 붕괴를 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생물들이 생성한 유기산으로 인해서요.
자, 이 철 이가는 산화가 잘 되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철을 포함한 녀석들이 있어요. 흑음모, 갑상선, 희석인데, 자, 여기 제가 보시면은, 자, 흑음모, 각섬석, 희석, 이 세 군음 한번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철 있고요. 각섬석도 철 있고요. 희석도 철 있고요. 이 철 있는 애들 어떻게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철이 있는 애들. 원소에 혹시 철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런 애들은 이 간란석까지도 쉽게 풍화가 된다. 쉽게 풍화되면은 좀 안 좋죠. 자, 기후별 광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지대. 건조지대에서는 어떤가? 온도 변화, 바람에 의한 물리적 풍화 작용이 주로 일어나며 화학적 풍화는 적다. 2차 광물보다 1차 광물이 많다. 이 화학적 풍화가 적은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들 그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촉매제 그리고 용매가 되는 것은 이 물입니다. 하지만 건조지대는 물이 적기 때문에 이 화학적 풍화는 적고 그래서 뭐 바람 불고 이렇게 쓸려 나가는 이 물리적 형상에 의한 풍화 작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2차 광물보다는 이 1차 광물이 많다. 2차 광물은 뭐 고압, 고열을 받아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지 보통 2차 광물이 되기 때문에 건조지대에서는 1차 광물이 많습니다. 자, 습윤지대 같은 경우에 기계적 붕괴,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 규산염 전토 광물 및 이 철,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2차 광물이 생성이 됩니다. 건조지대와는 반대 이유겠죠. 자, 그다음 열대기후, 풍화의 최적 조건으로 화학적 풍화에 강한 이 철,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2차 광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 풍화가 되고 이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이런 애들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용탈되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용탈되는 순서. 그래서 지각 구성원소의 사상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즉 용탈되는 순서를 말을 하거든요. 용탈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에 의해서 하방 이동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물도 포함이 되고요. 이 바람도 포함이 됩니다. 비바람. 비바람에 의해서 이 하방 이동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누가 제일 빨리 없어지느냐? 걔가 바로 일상인 겁니다. 일상에서는 이 염소, 일상에서 이 염소랑 그리고 황산, 염소랑 황산 이런 애들이 첫 번째로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층이 남아있겠죠. 두 번째 층도 근데 비바람이 또 많이 불었어. 그러면은 여기도 없어지는데 두 번째 층에는 이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이런 무기영양소가 있는데 여기 층도 두 번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꽤 빨리 없어지는 편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안 없어지는 편이죠. 왜냐하면 내 위에 두 개 층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입장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무기영양소 됐고 세 번째는 이 규산이 용탄입니다. 규산. 규산이 용탈이 됩니다. 규산. 암석을 이루는 기본 구성원소 중 하나인 이 규산이 용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삼상이에요. 삼상. 세 번째까지 용탈이 되고 대부분 네 번째까지 용탈되진 않지만 진짜 심각하게 풍화가 일어나고 화학적 진짜 분해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 사상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상에는 그렇죠.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용탈이 많은 지역 아까 우리 기후에서는 이 열대기후를 말씀드렸죠. 이런 녀석들은 이런 기후에서는 1, 2, 3상 다 떨어져 나가고 이 4상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껍데기 벗긴다고 보면 돼요. 껍데기가 4개가 있었는데 껍데기 하나 벗겨지고 두 번째 벗겨지고 세 번째 벗겨지고 네 번째 강철 껍데기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셔야 될 게 여기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류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이 알칼리 토류 금속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와요. 제 2상에 보시면은 얘네를 다 묶어서 무기 영양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토류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알칼리 토류금속, 알칼리 금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원소 주기율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란 거예요. 자, 여기가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뉘어지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여기까지가 비금속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가 다 금속 원소였어요. 금속 원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 금속 원소였는데 자, 이쪽도 그럼 다 금속 원소겠죠. 이쪽도 금속 원소긴 한데 이 첫 번째 이거를 1족이라고 합니다.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까지 해서 18족까지 있어요. 이 원소 주기율표에 의하면은. 근데 이 1족 원소들을 우리는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이 2족 원소들을 알칼리 토류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이 됐냐면은 이거는 잠깐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1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1족이란 뭐냐? 제가 뭐를 예로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리튬을 예로 들어볼게요. 리튬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리튬은 원소 주기율표에 의하면은 이 3번 원소예요. 3번 원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 플러스 원자핵이 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원자핵이 가운데 3개가 있는 거. 3의 성질을, 플러스 3의 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평형을 이루려면은. 그렇죠. 똑같이 3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여기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요. 왜 이렇게 생기냐? 여기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을 수도 있죠, 당연히. 땡, 붙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무조건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붙고 그 나머지는 바깥으로 가야 돼요. 바깥부터는 몇 개까지 되냐? 8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2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 8개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처음에만 2개, 그 다음 8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화학의 기본적인 그 법칙인데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옥텟 법칙이라고 해요. 옥텟 법칙.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2개를 챙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지금 얘가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3개가 있으니까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3개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짜리가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하나죠. 마이너스가 하나면은 무슨 성질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두 번째 전자 껍질 같은 경우에는 총 8개가 있어야지 8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은 막 찾아요, 주변에. 자기가 반응할 곳을 막 찾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반응할 곳을 막 찾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다른 원소에 붙어버려요. 다른 원소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반응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전자가 빨리 다른 데 붙어가지고 이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 이 현상. 이걸 반응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얘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 맨 마지막 껍질,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하나예요. 다. 얘네는 전자 껍질에 최외곽 전자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최외곽 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반응성이 엄청나겠죠. 얘네가 반응성이 엄청납니다. 이 알칼리 금속 얘들이 엄청나고 이 알칼리 토류 금속 얘들 얘네는 2족 원소죠. 2족 원소라서 얘네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 이 베릴륨 한번 볼까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4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하나, 둘, 2개, 그 다음 지났으니까 바깥쪽에 2개 생겼겠죠? 하나, 둘. 바깥쪽에 이렇게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다. 빨리 이 전자를 어디론가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8개가 되든지
아예 얘네가 없어지든지 얘는 빨리 자연스러워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1족 그리고 2족 원소들 1족은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류 금속 이런 얘들은 빠져나오려고 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뭐라고요? 강하다. 네, 이런 성질을 알고 계시고 자 오늘 강의가 벌써 길어지긴 했는데 이 토양 모재 하기 전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좀 특이한 점을 여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족 원소, 2족 원소가 있어요. 1족 원소는 아까 체해각전자 하나라고 했었고 2족 원소는 체해각전자 몇 개예요? 2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13으로 넘어가십시오. 쭉 넘어가서 13족 체해각전자 3개, 14족 4개, 5개, 6개, 7개, 8개. 자, 요런 비밀이 있어요. 요런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 녀석들이 있고 어쨌든 이 체해각전자를 바로 알 수 있다. 이 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주기는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기는 이 전자 껍질 개수를 말해요. 수소는 1주기 원소거든요.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 리튬 같은 경우에 전자 껍질이 2개.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 껍질이 3개. 네, 이런 식으로 3주기는 이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상식으로. 네,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고 이 다음 시간에 토양 모재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양학 강의 첫 번째 강의였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겠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